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13살 꼬마 신만이가 설악산 깊은 계곡에서 죽어가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은 채 밧줄로 나무에 칭칭 묶여 있었어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태상그룹의 회장이었죠. 13살 꼬마 신만이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재벌 회장은 꼬마 신만이가 손목에 찬 옥팔찌를 보고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팔찌를 왜 네가 차고 있는 거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설악산 자락의 작은 마을. 낡은 단층집 지붕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제 산에서 6시간을 헤맸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은 꼭 산삼을 찾아야 했습니다. 낡은 갈색 무명 저고리를 입었어요. 할머니가 물려준 옷이었습니다. 헝겊 조각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산에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검은색 헐렁한 바지를 입고 각반으로 단단히 묶었어요. 낡은 집신을 신었습니다. 흰색 무명 머리수건을 이마에 꽉 매고 긴 머리를 따아 뒤로 늘어뜨렸어요. 대나무로 짠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는 산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무 막대기, 작은 삽, 밧줄, 말린 약초들이요. 작은 호미를 손에 들었어요. 짧은 나무 손잡이에 넓은 금속날이 달린 홈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산삼 지도를 품속 깊이 넣었어요. 낡아서 찢어질 것 같았지만 소율이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소율아, 벌써 가니? 할머니 이순자의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꼭 찾아올게요. 이 독한 거사. 13살짜리가 혼자 깊은 산을.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소율이는 이미 지게를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간 모아야죠. 소율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호미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가 떠올랐거든요. 당뇨 합병증, 약값만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사채까지 3천만 원.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조심해라, 소율아. 요즘 산에 멧돼지도 나온다던데. 알았어요, 할머니. 소율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거칠었습니다. 평생 밭일만 하신 손이었죠. 소율이는 그 손에 입을 맞췄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불빛이 보였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또래 아이들이 보였어요. 따뜻한 호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소율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러울 것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만 건강하면 됐습니다. 산삼 냄새 난다. 뚱뚱한 남자애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야, 소율이다. 오늘도 산 가냐? 학교는 언제 올 거야? 중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마. 여자애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소율이는 그냥 지나쳤어요. 대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게를 더 바짝 메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소율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등산로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율이는 등산로로 가지 않았어요. 옆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길이었어요.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깊은 산속, 그곳에 귀한 산삼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올랐어요. 낙엽이 푹푹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단풍잎이 떨어졌어요. 붉은 잎, 노란 잎이 소율이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지게 안에 도구들이 덜컥거렸어요. 2시간을 걸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호미를 꽉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표시해둔 바위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작은 붉은 페인트점이 찍혀 있었어요. 소율이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100m, 그곳에 산삼 군락지가 있다고 엄마가 적어뒀어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나무와 덤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어요. 손등에 긁힌 자국이 났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고통이었거든요. 엄마, 오늘은 꼭 찾을게요. 소율이는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이가 멈칫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게의 도구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멈췄어요. 사람, 살려.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너무 약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듯 말 듯 했어요. 소율이는 호미를 꽉 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계곡이었어요. 절벽 아래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노인이 있었어요. 굵은 소나무에 밧줄로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과 몸통, 팔이 여러 겹의 밧줄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적어도 5겹은 되어 보였습니다. 꽁꽁 묶여서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명품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핀스트라이프 무늬가 보였어요. 하지만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흰색 셔츠, 느슨해진 넥타이,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어요. 노인의 얼굴은 품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턱선, 높은 광대뼈, 고든 콧대. 젊었을 때 매우 잘생겼을 얼굴이었어요. 은회색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탓에 볼이 야위었어요. 할아버지, 소율이가 달려갔습니다. 지게가 덜그럭거렸어요.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이 패인 눈이었어요. 소율이를 보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누구?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소율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사람이에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소율이는 재빨리 물통을 꺼냈습니다. 지게에서 빼내느라 손이 바빴어요. 노인의 입에 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어요. 노인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셔서 기침을 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소율이는 호미를 내려놓고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굵었어요. 단단했습니다. 다시 호미를 들었어요. 밧줄에 대고 톱질하듯 갈았습니다. 조금씩 밧줄이 끊어졌어요. 노인은 계속 소율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밧줄이 풀렸어요. 그 다음 밧줄도 풀었습니다.
소유리의 손에 땀이 났어요. 호미를 쥔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밧줄까지 풀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소유리가 황급히 받쳤습니다. 노인이 무거웠어요.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헐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어요. 소유리는 지게에서 비상식량을 꺼냈습니다. 초코바 한 개였어요.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던 거였습니다. 포장을 뜯어 노인의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노인이 조금씩 씹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잘생긴 얼굴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때 소유리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손목에 옥 팔찌가 있었어요. 반쪽짜리였습니다. 깨진 것처럼 보였어요. 고급 시계 옆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유리는 자신의 목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도 옥 팔찌가 걸려 있었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역시 반쪽짜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었습니다. 노인의 팔찌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찰칵! 자석처럼 딱 맞물렸습니다. 완벽한 하나가 되었어요. 소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인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더 큰 놀라움이 번졌어요. 이게 무슨...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유리는 본능적으로 노인을 덤불 뒤로 끌었습니다. 지게가 덜그럭거렸어요. 두 사람을 낙엽으로 덮었습니다.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 발견했습니까?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입니다. 계속 수색 중입니다. 소유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노인도 소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 헬기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소유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이 소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놀란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안 무서워요. 소유리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유리는 작은 몸으로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지게가 무거웠지만 견뎠어요. 비틀거렸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단풍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잎, 노란 잎이 떨어졌어요. 소유리의 흰 머리수건 위로, 노인의 은회색 머리 위로 낙엽이 내렸습니다. 소유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대한민국 10대 재벌을 구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것을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낙엽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설악산 깊은 곳에서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소유리는 노인을 부축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어요. 노인이 비틀거릴 때마다 소유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지게가 등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가요. 우리 집이 가까워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유리에게 의지한 채 걸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2시간을 걸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유리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소유리가 사람을 데리고 왔네. 저 양복 좀 봐. 비싼 것 같은데.
혹시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아닐까? 소율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노인을 더 꽉 붙잡았어요. 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대문이 보였습니다. 소율이는 마당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이순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소율아, 왜 이렇게 늦게? 할머니의 말이 끊겼습니다. 노인을 본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어요. 쿵,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분 도와주세요. 산에서 나무에 묶여 있었어요. 저분이. 할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소율이가 노인을 마루에 앉혔습니다. 노인이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할아버지가 사흘이나 굶었어요. 할머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어요. 소율이에게 건네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인호 회장이 왜 여기에? 뭐라고요? 누구요? 소율이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율이는 노인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마셨어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율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퍼왔어요. 간단한 된장국과 김치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다가 흘렸습니다. 소율이가 받쳐줬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노인이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된장국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품위가 있었어요. 밥을 다 먹은 노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불을 깔아줬어요. 노인이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소율이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분 아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앉아라, 소율아. 소율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소율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분이 누구예요? 박인호. 태산그룹 회장이야. 소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벌이요? 그 유명한? 응.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친할아버지야. 소율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12년 전이었어. 네 엄마 지은이가 너를 안고 내 집 문을 두드렸던 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난 처음 보는 여자였어. 네 엄마 말이야. 피투성이의 돌도 안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울면서 왔지. 소율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할머니,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우리 모녀를 살려주세요. 그 악마가 우리를 죽이려 해요. 할머니가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네 엄마가 말했어. 남편 박지훈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런데 그게 사고가 아니었대. 시동생 박준서가 형을 죽인 거였어. 소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을 죽이고 나서 형수인 네 엄마와 너까지 죽이려고 했대. 핏줄을 남기면 안 된다고. 재산 때문에. 아빠를. 소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네 아빠 박지훈은 박인호 회장의 장남이었어.
태상그룹의 진짜 후계자였지. 할머니가 방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박준서가 형을 죽이고 형수와 조카까지 죽이려고 한 거야. 하지만 네 엄마가 너를 안고 도망쳤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네 엄마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너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나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다가 이 산골까지 온 것 같아. 할머니가 소유리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 절박한 눈빛을, 네 울음소리를. 그래서 숨겨줬지. 할머니, 네 엄마가 부탁했어.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성을 바꿔주세요. 박소율이 아니라 다른 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악마가 못 찾아요. 소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소율. 응. 박준서의 감시망을 피하려면 성을 바꿔야 했어. 난 성이 이씨니까 네 엄마도 너를 이씨 성으로 바꿨지. 원래 네 이름이 소율이었잖아. 박소율에서 이소율로. 네 엄마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만 바꾼 거야. 할머니가 소율이를 안았어요. 네 엄마는 1년을 버티다가 병으로 죽었어. 너를 지키느라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박준서가 찾을까봐 두려워서. 엄마. 소율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부터 난 너를 내 손녀처럼 키웠어. 혈연은 아니지만 넌 내 진짜 손녀야. 할머니가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할머니, 제 딸 부탁합니다. 이 아이만은 꼭 살려주세요. 언젠가 시아버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소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산에 묶여 있었어요? 아마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준서가 또 손을 쓴 거겠지. 형도 죽이고 형수도 죽이려 했는데 실패했으니 이번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소율이는 옷 팔찌를 꺼냈습니다. 완성된 팔찌였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할아버지 팔찌랑 제 팔찌가 맞아떨어졌어요. 할머니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네 엄마가 남긴 거구나. 네 엄마가 말했었어. 시댁에서 받은 가보라고. 한 쌍으로 만들어진 옷 팔찌래. 그럼 정말. 그래. 저분이 네 친할아버지가 맞아.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인호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이가 달려갔습니다. 박인호를 부축했어요. 아파요? 박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이에요. 제가 산에서 구해왔어요. 너는 누구지? 소율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다가와 박인호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기억을 잃은 것 같구나. 기억 상실이요? 응.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어. 박인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낯선 듯 했어요. 내 이름이 뭐지? 소율이와 할머니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일단 숨겨야 해. 박준서가 알면 또 죽이려 들 거야. 그럼 이름을 새로 지어주자. 할머니가 박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삼복이. 산에서 받은 복이니까. 이제부터 할아버지는 삼복이에요. 박인호, 아니 삼복이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복이. 네, 할아버지. 삼복이 할아버지예요.
소율이가 삼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율이는 삼복이에게 밥을 먹여줬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어요.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먹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삼복이가 소율이를 바라봤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구나. 밥을 다 먹고 삼복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율이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소율아. 네, 할머니. 앞으로 조심해야 해. 박준서의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 알았어요. 소율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복수할 거예요. 아빠 죽이고 엄마까지 죽게 만든 그 사람한테. 할머니가 소율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일단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 네.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준 것처럼 전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착한 것. 할머니가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태산그룹 본사. 박준서는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신을 아직 못 찾았다고? 네, 부회장님. 설악산 일대를 모두 수색했지만 이상하군. 분명히 떨어뜨렸는데. 박준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계속 찾아. 시신이라도 찾아야 해. 살아있을 리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박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형도 죽이고 형수도 죽였고 이제 아버지까지. 드디어 태산그룹은 내 거야. 박준서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인호가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형수 이지은이 낳은 손녀도 살아있다는 것을요. 설악산 자락의 작은 집. 소율이는 방에 들어가 삼복이를 확인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이는 옷 팔찌를 꺼냈습니다. 완성된 팔찌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엄마가 못다한 일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꼭 복수할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설악산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소율이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복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소율이가 방문을 열었어요. 삼복이가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삼복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지만 뭔가 품위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명령하던 사람처럼요. 소율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가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된장국,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삼복이가 밥그릇을 들었어요. 이번엔 흘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맛있다. 삼복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와 소율이가 눈을 마주쳤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마을 구경 가실래요?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마을? 네. 여기 우리 마을이요. 작지만 좋은 곳이에요. 삼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마을로 나갔어요. 할머니가 삼복이에게 낡은 옷을 입혔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면바지와 남방이었어요.
하지만 삼복이가 입으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품위가 있었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소율이가 산에서 데려온 사람이래. 양복 입고 있었다던데. 돈 많은 사람 같던데. 근데 지금은 멍청해 보이더라. 기억을 잃었나 봐. 소율이는 삼복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삼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율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을 가게에 들렀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였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소율아. 이분이 그 양반이구나? 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이름이 뭐래? 삼복이요. 삼복이 할아버지예요. 주인 할머니가 삼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인물은 좋으시네. 젊었을 때 잘생겼겠어. 삼복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어요. 자세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품격이 있었어요. 할머니, 사탕 주세요. 소율이가 동전 몇 개를 내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사탕을 주었어요. 소율이는 삼복이에게 하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삼복이가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게를 나와 마을을 걷는데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소율이를 놀리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야, 소율아. 저 할아버지가 뭐래? 뚱뚱한 남자애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바보 맞지?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여자애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소율이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삼복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라. 삼복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니들은 어른을 놀리는 게 재미있니? 삼복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멍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마치 회장이 직원들을 꾸짖을 때처럼요. 저희는 그냥. 아이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과해라. 소율이한테.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도망쳤어요. 소율이는 삼복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삼복이는 다시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소율이를 바라봤어요. 응? 내가 뭐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율이가 삼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율아, 빨리 들어와. 왜요? 무슨 일이에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마을에 왔어. 사람을 찾는다고. 소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준서의 사람들이요? 그런 것 같아. 일단 삼복이 할아버지를 숨겨야 해. 세 사람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복이를 방에 숨겼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소율이가 삼복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삼복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가지 않을게. 소율이는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상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희 회장님이 실종되셨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분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인호의 사진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못 봤는데요. 정말입니까? 이 근처 설악산에서 실종되셨거든요. 이 산골에 무슨 재벌이 오겠어요. 못 봤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혹시 일주일 전쯤 이상한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할 일 많아요.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남자가 문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협조 좀 해주세요. 저희 회장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소율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미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모른다잖아요. 가세요. 소율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들이 소율이를 봤어요. 13살 소녀였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들이 명함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소율이는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또 올까요? 그럴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삼복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이가 달려갔습니다. 삼복이를 안았어요. 무서워, 무서워. 삼복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소율이가 삼복이를 꽉 안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삼복이가 진정되었어요. 그날 밤 소율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박준서의 사람들이 왔어.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 소율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할머니가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 네. 할머니,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또 오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가 더 조심해야지. 할머니가 소율이의 손을 잡았어요. 소율아, 네 엄마가 널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 그 마음으로 이제 네가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 소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강해질 거예요.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래. 착한 것. 다음 날 아침 소율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에 가야 했어요. 산삼을 캐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지게를 메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머리수건을 메고 집을 나서려는데 삼복이가 나타났어요. 어디 가니? 산에 가요. 산삼 캐러요. 나도 갈래. 소율이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같이 가자. 삼복이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멍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단풍을 비추고 있었어요. 붉은 잎,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삼복이는 생각보다 잘 걸었어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할아버지, 쉬셔야 해요? 아니, 괜찮아. 1시간을 걸어 산삼이 자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율이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팠어요. 삼복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심해야 해. 뿌리가 상하면 안 돼. 삼복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율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응, 내가 말했어? 삼복이는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고 있어. 소율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산삼을 캐고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소율이가 물통을 꺼냈어요. 삼복이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할아버지. 삼복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소율아. 네,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삼복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 삼복이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율이가 삼복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나쁜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삼복이가 소율이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설악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졌어요. 같은 시각 서울 태산그룹 본사. 박준서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근처 마을을 다 돌았습니까? 네, 부회장님. 하지만 아무도 회장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군. 시신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박준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박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설마 살아계신 건 아니겠지?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설악산 자락에 작은 집. 소율이와 삼복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 수학이 어때? 좋아요. 산삼 2뿌리나 캤어요. 소율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잘했어. 이거 팔면 꽤 될 거야. 저녁을 먹고 소율이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삼복이가 옆에 앉았어요. 소율아. 네, 할아버지. 나는 누구였을까? 삼복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소율이가 삼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어요. 소율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지킬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사람한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설악산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소율이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킬 것과 복수할 것. 두 가지 목표가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었어요. 삼복이는 이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밭을 돌봤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할아버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삼복이는 고집이 있었어요. 뭔가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김만석, 60대 남자였습니다. 순자 씨, 잘 있었어? 어머, 이장님. 웬일이세요? 아, 그 양반 보러 왔지. 삼복이 할아버지. 이장님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삼복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어이, 할아버지. 삼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어요. 앉으시오. 이장님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삼복이도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산 지 한 달 됐다며? 그런가 봐요. 적응은 됐어? 네. 소율이가 잘 돌봐줘요. 이장님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삼복이에게 권했어요. 한 대 하시오. 삼복이가 담배를 받았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삼복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이장님, 응? 요즘 땅 투자 생각하시죠? 이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껴져요. 삼복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장님, 그 땅 사지 마세요. 뭐? 개발 안 됩니다. 3년 안에 취소될 거예요.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이장님이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삼복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대신 동쪽 계곡 쪽 땅을 사세요. 거기에 리조트가 들어옵니다. 5년 안에요. 정말? 네. 확신합니다. 삼복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회장처럼요. 이장님은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믿음이 갔어요. 알았어. 한번 믿어볼게. 이장님이 돌아간 후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알았어요? 응? 내가 뭐 말했니? 삼복이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멍한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 슈퍼주인 박영자 씨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삼복이 할아버지 계세요? 왜요?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예언을 한다고. 예언이라니요? 주식 좀 봐달라고요. 할머니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소율이가 삼복이를 데려왔어요. 박영자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이 주식 어떨까요? 살까요? 삼복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회사 한 달 안에 망합니다. 네. 대신 이걸 사세요. 삼복이가 다른 주식을 가리켰습니다. 이 회사는 다음 달에 대형 계약을 따냅니다. 주가가 3배 오를 거예요. 박영자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삼복이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알았어요. 믿어볼게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투자 상담, 사업 상담, 심지어 자녀 진로 상담까지요. 삼복이는 매번 정확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조언이 맞아떨어졌어요. 이장님이 산 땅에 정말 리조트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땅값이 10배로 뛰었어요. 박영자 씨가 산 주식은 한 달 만에 4배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들썩였어요. 삼복이 할아버지가 신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삼복이는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매번 조언을 하고 나면 멍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 삼복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갑자기 답이 보여. 마치 꿈처럼. 하지만 깨어나면 기억이 안 나. 소율이는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사업 감각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재벌 회장이었어. 평생 사업을 했으니까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야. 한편 마을에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복이의 조언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돈을 벌었어요. 이장님은 땅을 팔아 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슈퍼를 2배로 확장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투자에 성공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복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쌀, 반찬, 옷, 돈까지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아들 대학 보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삼복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감사해했어요. 소율아, 내가 뭘 한 거니? 좋은 일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소율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웠어요. 소율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문제야. 왜요? 박준서의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 소문이 너무 크면 위험해. 소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그날 밤 서울 태산그룹 본사. 박준서는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설악산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 어떤 노인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 조언을 하는데 다 맞는다고요. 박준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인?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7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계속 조사해. 자세히.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박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아니겠지?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에 가야 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초를 캐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응, 가자.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소율이의 머리수건에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을 걸어 약초가 자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율이가 호미로 조심스럽게 땅을 팠어요. 조심해. 뿌리를 다치면 안 돼. 삼복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맞죠? 응. 좋은 거야. 귀한 약초야. 삼복이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치 평생 약초를 다룬 사람처럼요. 약초를 캐고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소율이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이었습니다. 드세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산속 조용했어요. 소율아. 네. 나는 행복해. 삼복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니들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소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니는 착한 아이야. 삼복이가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올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도 좋아요. 소율이가 삼복이에게 기댔습니다. 삼복이가 소율이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응?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전부예요. 네가 누구였든 지금 우리 할아버지니까요. 삼복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소율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람 있나? 소율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박준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숨어요. 소율이가 삼복이를 끌고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지게로 두 사람을 덮었어요.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걸었어요. 이 근처에 그 노인이 있다는데 예언하는 할아버지 말이지? 그래. 부회장님이 직접 확인하래.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이는 숨을 죽였어요. 삼복이를 꽉 안았습니다. 한참 후에 남자들이 멀어졌습니다. 소율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가요. 두 사람은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 박준서의 사람들이 산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와. 빨리.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꽉 닫았어요. 소율아, 이제 조심해야 해. 알아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조언하지 마. 소문이 너무 커졌어. 할머니가 삼복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와도 모른다고 해요. 네, 네 안전을 위해서예요.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급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왔어. 삼복이 할아버지 찾는다고. 누구요? 태상그룹 사람들이래. 실종된 회장을 찾는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해주세요. 왜? 혹시 삼복이 할아버지가. 제발이요. 이장님 땅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장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무 말 안 할게. 고마워요. 이장님이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율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일단 할아버지를 더 깊이 숨겨야 해. 어디로요? 산속 암자가 있어. 거기로 가자. 언제요? 내일 새벽. 눈 오기 전에. 다음날 새벽 세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최소한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식량 조금, 그리고 옷 팔찌. 준비됐니? 네, 할머니. 그럼 가자.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율이가 앞장섰어요. 할머니와 삼복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3시간을 걸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암자가 나타났어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여기야.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자. 네. 세 사람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소율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산을 덮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숨어야 해.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소율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설악산은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암자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암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춥고 불편했지만 안전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거든요. 아침마다 소율이는 눈을 쓸었습니다. 암자 앞에 쌓인 눈을 치웠어요.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삼복이는 장작을 패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삼복이의 손놀림이 점점 능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끼질이 정확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삼복이가 잠에서 깼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삼복이가 소리쳤습니다. 소율이와 할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내 아들 지훈이가. 삼복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꿈을 꿨어. 지훈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준서가 웃고 있었어. 소율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이름이 지훈이었어요.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하지만 지훈이는 내 아들 같아. 확신해. 할머니가 소율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삼복이는 다시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응? 무슨 일 있었어? 소율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워할까 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소율아, 마을에 내려가야 해. 네, 할머니. 조심해. 박준서의 사람들이 아직 있을 수도 있어. 알았어요. 소율이는 지게를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박영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소율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자 씨가 깜짝 놀란 얼굴로 소율이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어머, 소율아. 어디 있었어? 산속에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큰일 났어.
서울에서 사람들이 계속 와. 삼복이 할아버지 찾는다고. 소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많이 왔어요? 응. 어제도 왔어. 돈을 막 뿌리면서 정보 달래. 마을 사람들은 뭐래요? 다들 모른다고 했어. 할아버지 덕분에 다들 돈 벌었잖아. 배신 안 해. 소율이는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뭘? 당연하지. 근데 조심해. 저 사람들 포기 안 할 것 같아. 소율이는 급히 식량을 샀습니다. 쌀, 라면, 통조림. 가방 가득 담았어요. 슈퍼를 나서는데 낯선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차 안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재빨리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박준서의 부하들이야. 소율이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샛길이었어요. 1시간을 걸어 암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낌새가 수상했습니다. 눈 위에 낯선 발자국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소율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암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 돼. 소율이가 뛰어갔습니다. 암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와 삼복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마침내 찾았군요, 회장님. 남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난 삼복이야. 삼복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하시죠. 박인호 회장님. 난 박인호가 아니야. 남자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양복 입은 박인호의 사진이었어요. 이게 네 아니십니까? 삼복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지? 부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같이 가시죠. 남자가 삼복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때 소율이가 호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오, 네가 그 손녀로군. 박소율. 남자가 소율이를 봤습니다. 이소율이에요.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데려가면 되니까.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소율이는 호미를 휘둘렀어요. 가까이 오지 마. 꼬마가 용감하네.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소율이의 호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삼복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어요. 내 손녀에게 손대지 마라. 삼복이의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명령하는 회장처럼요. 남자들이 움찔했습니다. 회장님? 당장 물러서지 못해? 삼복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기세가 달랐어요. 평소의 삼복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계를 느낀 거예요.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부회장님이. 준서가 뭐? 삼복이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준서. 그 이름. 삼복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준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무에 묶고 산에 버렸어.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그리고 지훈이도. 내 아들 지훈이를 죽였어. 준서가. 삼복이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아, 내 아들. 미안해. 삼복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들이 파편처럼 돌아오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삼복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아, 네가 지훈이의 딸이구나. 내 손녀.
삼복이가 소유리를 꽉 안았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일단 서울로 가시죠. 치료를 받으셔야. 안 가. 소유리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보내. 니들이 또 죽일 거잖아. 우린 그냥 직원이야. 명령을 받고. 거짓말. 니들은 박준서 편이잖아.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늙은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회장님을 그냥 두고 가세요. 할머니, 그럴 수는. 부회장님이 알면 회장님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참 후 남자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못 찾았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뭐? 다른 남자가 놀랐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가. 됐어. 나도 양심이 있어. 남자가 삼복이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 아버지가 회장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 장례비 대주셨어요. 그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부회장님이 끝까지 찾을 겁니다. 남자들이 암자를 나갔습니다. 소유리와 할머니는 긴장을 풀었어요. 삼복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기억이 조금씩 떠올라. 하지만 아직 흐릿해. 천천히 하세요. 소유리가 삼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더 깊이 숨어야 해.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어디로요? 알고 있는 곳이 있어. 더 깊은 산속.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최소한만 챙겼어요. 삼복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소유라. 네, 할아버지. 미안해. 니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니는 평범하게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해. 그런데 나 때문에. 소유리가 삼복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해요. 학교도 친구도 필요 없어요. 소유라, 저는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꼭요. 삼복이가 소유리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금방 지워졌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태산그룹 본사. 박준서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못 찾았다고?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그 근처를 다 뒤졌는데. 쓸모없는 놈들. 박준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노려봤어요. 아버지, 어디 계신 거야? 정말 살아계신 건가?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비서. 네, 부회장님. 사람을 더 보내. 이번엔 전문가로. 전문가요? 그래. 추적 전문가. 아버지를 무조건 찾아내.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박준서는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내 계획이 다 틀어져.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설악산 깊은 곳. 소유리 일행은 계속 걸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이었어요. 삼복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소유리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해. 다리에 힘이 없네.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졌어요. 소유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꼭.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눈보라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동굴을 찾았어요.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야 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추워요, 할머니. 참아야지. 살려면. 세 사람은 동굴 안에 자리를 폈습니다. 가져온 담요를 깔았어요. 비닐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소율이는 나무를 주워왔습니다. 불을 피워야 했어요. 하지만 연기가 나면 위험했습니다. 밤에만 불을 피우자. 낮에는 연기가 보여.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담요를 덮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삼복이가 소율이를 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눴어요. 할아버지, 따뜻해요. 그래, 니도 따뜻하구나. 할머니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안고 밤을 보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소율이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차가워서.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열 있어요. 소율이가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아이고,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열은 더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안 돼. 내려가면 우리 다 잡혀. 하지만, 소율아, 걱정 마. 할머니는 튼튼해.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삼복이가 소율이를 불렀습니다. 소율아, 네가 산에서 약초캐던 거 기억나지? 네. 할머니한테 필요한 약초를 찾아야 해. 어떤 거요? 삼복이가 설명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도라지 뿌리, 더덕, 그리고 황기. 이 세 가지를 찾아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소율이는 호미를 들고 동굴을 나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걸었어요. 3시간을 헤맸습니다. 추웠어요. 손발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위 아래서 도라지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캤어요. 더 걸어서 더덕도 찾았습니다. 황기를 찾는 게 어려웠어요. 한참을 헤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를 살려야 해. 소율이는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황기였습니다. 찾았다. 소율이는 서둘러 캤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가져왔어요. 삼복이가 약초를 받았습니다. 씻어서 끓였어요. 뜨거운 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쓰고 떨궜지만 할머니는 다 마셨어요. 고마워, 소율아.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의 열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기침도 줄었어요. 다행이다. 소율이가 안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어요. 남은 쌀이 한 줌뿐이었습니다. 소율아, 내가 마을에 내려갈게. 삼복이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나가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다 굶어 죽어.
소율이는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제가 갈게요. 너도 위험해. 할아버지보다는 안전해요. 저는 어려서 눈에 안 띄어요. 삼복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라. 네. 다음 날 새벽 소율이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눈을 헤치며 산을 내려갔어요.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낯선 차들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어. 소율이는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슈퍼 뒷문으로 갔어요.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자 씨가 문을 열었어요. 깜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소율아, 어떡해. 이모, 식량 좀 주세요. 급해요. 들어와, 빨리. 소율이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너희들 어디 있었어? 다들 걱정했어. 산속이요. 말 못해요. 알았어. 기다려. 박영자 씨가 쌀 라면, 통조림을 담았습니다. 가방 가득 넣어줬어요. 돈은? 됐어. 그냥 가져가. 고마워요, 이모. 소율이가 가방을 매려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박영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빨리. 소율이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달렸어요. 저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소율이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젊고 날쌘 남자였습니다. 전문 추적자야. 소율이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 덮인 길을 뛰었어요.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안 돼. 발자국을 따라올 거야. 소율이는 바위로 뛰었습니다. 바위에서 바위로 건너뛰었어요.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요. 1시간을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남자가 안 보였어요. 따돌렸나? 소율이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잠시 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어디 갔지?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율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자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소율이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율아. 삼복이가 소율이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쫓겨왔어요. 전문 추적자 같았어요. 삼복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자국은 바위로 건너뛰었어요.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잘했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자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삼복이가 말했습니다. 소율아, 할머니. 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소율이가 놀랐습니다. 나 혼자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니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고. 안 돼요. 소율아, 저 사람들이 찾는 건 나야. 내가 없으면 니는 안전해. 할아버지 없으면 소용없어요. 소율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지키러 온 거예요. 헤어질 수 없어요. 삼복이가 소율이를 안았습니다. 착한 것. 하지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요. 삼복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복이가 눈을 떴어요.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소율아, 네, 할아버지. 내가 기억이 나. 뭐가요? 준서가 나를 산에 버린 날. 그 전에 뭔가 했어. 삼복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비상계좌. 그래, 비상계좌를 만들었어. 비상계좌요? 만약을 위해서. 준서가 배신할 줄 알았거든. 그 계좌에 돈이 있어요? 응, 많이. 아주 많이. 소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은행에 가야 해. 하지만 내 신분증이 필요해. 신분증은 어디 있어요? 회사 금고에. 아니, 집에도 하나 있을 거야. 소율이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어. 외국으로도 갈 수 있어. 할아버지, 그 돈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 괜찮아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소율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살아남자. 그리고 기회를 노리자.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동굴은 추웠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함께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박준서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소녀를 놓쳤다고? 죄송합니다. 산속에서 따돌렸습니다. 쓸모없는 놈. 발자국이라도 따라가. 눈이 계속 와서 발자국이 지워졌습니다. 박준서가 전화를 던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비서. 네, 부회장님. 사람을 더 보내. 아니, 내가 직접 간다. 네, 내가 직접 가서 아버지를 찾겠어.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부회장님,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이번에는 확실히 끝낸다. 박준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설악산 동굴. 소율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손에 옥팔찌를 쥐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 할아버지와 이어진 증표.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복수할게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동굴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삼복이가 눈을 떴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소율아. 네, 할아버지.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 소율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응. 회사 일, 사업, 사람들 다 떠올라. 삼복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었어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준서가 날 산에 버린 것도 기억해. 그 전에 지훈이와 지은이를 죽인 것도. 삼복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네 엄마, 내 며느리, 착한 사람이었어. 지훈이를 정말 사랑했지. 할아버지, 미안해, 소율아. 내가 네 아빠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준서를 제대로 못 봤어. 삼복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율이가 삼복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버지로서, 회장으로서 내가 막았어야 했어. 삼복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소율이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결연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준서를 멈춰야 해. 회사를 되찾아야 해. 하지만 우리는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해. 삼복이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좌에서 돈을 찾아야 해. 두 번째, 내 신분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세 번째,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야 해. 할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네가 도와줘야 해. 소율이가 놀랐습니다. 제가요? 응. 내가 나가면 바로 잡혀. 하지만 넌 어려서 눈에 안 띄어. 하지만 저도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삼복이가 소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니는 내 손녀야. 지훈이의 딸이고 강한 아이야. 소율이는 고민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알았어요. 할게요. 고마워. 다음 날 삼복이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게 비상계좌 번호야. 그리고 이건 비밀번호. 소율이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은행 지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우리은행. 멀어요. 응. 하지만 가야 해. 신분증은요? 내 집에 있어. 서울 성북동. 소율이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 마을 이장님이요. 차가 있잖아요. 삼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장님은 믿을 수 있어. 그날 밤 소율이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이장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두드렸어요. 이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율아, 이장님 도와주세요. 소율이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율이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삼복이가 박인호 회장이라는 것, 박준서가 죽이려 한다는 것, 비상계좌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장님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삼복이 할아버지가 진짜 재벌 회장이었어? 네. 그럼 내가 땅 산 것도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이장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정말요? 할아버지가 날 부자로 만들어줬잖아. 은혜를 갚아야지. 소율이는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장님. 언제 갈 거야? 내일 새벽에요. 알았어. 준비할게. 다음 날 새벽 이장님의 차가 동굴 근처에 왔습니다. 소율이가 탔어요. 준비됐니?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까지 3시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소율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응. 무섭지?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 너 얼굴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첫 번째 목적지는 성북동이었습니다. 박인호의 집이었어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담이 높았어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뒷문으로 가자. 이장님이 차를 뒷골목에 댔습니다. 소율이가 내렸어요. 내가 경비주의를 끌게. 니는 그 사이에 담을 넘어. 네. 이장님이 앞문으로 갔습니다. 경비에게 말을 걸었어요. 소율이는 뒷담을 올랐습니다. 나무를 타고 넘었어요.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안 살고 있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을 찾았습니다. 2층 안방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 시계,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삼복이가 있었어요. 아니, 박인호가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아빠였습니다. 아빠. 소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박인호의 신분증이었어요. 찾았다. 소율이가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몇 장 가져왔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소율이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준서였습니다. 악마다. 소율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준서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소율이는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준서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버지 신분증은 어디 갔지? 박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건가? 박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확인해야 해. 박준서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설악산 수색을 강화해. 회장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어. 소율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준서가 방을 나갔습니다. 소율이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나무를 타고 담을 넘었어요. 뒷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장님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탔어? 소율이가 차에 올랐습니다. 찾았어요? 네. 그런데 박준서를 봤어요. 뭐? 거기 있었어요. 저를 못 봤지만 이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험했겠네. 네. 빨리 다음 장소로 가자. 두 번째 목적지는 논현동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소율이가 내렸어요. 혼자 갈 수 있겠어? 네. 기다려주세요. 소율이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돈 좀 찾으러요. 계좌번호 있어요? 소율이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만요. 이 계좌는 왜요? VIP 계좌예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파서 못 오세요. 신분증 가져왔어요. 소율이가 박인호의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율이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경찰 부르는 거 아니야? 잠시 후 나이 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점장이었어요. 어린 친구, 이리 와봐. 소율이가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아. 소율이가 앉았습니다. 박인호 회장님 손녀라고? 네.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그건 말 못해요. 지점장이 소율이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회장님이 실종되신 지 석 달이 넘었어. 돌아가신 거 아니냐는 소문도 있고.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소율이가 소리쳤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근데 이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면 회장님 직접 서명이 필요해. 그럼 어떡해요? 회장님이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위임장이 있어야 해. 소율이는 난감했습니다. 위임장은 어떻게 써요? 지점장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 회장님 서명이 있어야 해. 소율이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가져올게요. 근데 얘야. 네. 혹시 박준서 부회장이 회장님을 해치려는 거 아니니? 소율이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오래 이 일했어. 보면 알아. 부회장이 이 계좌를 찾고 있더라고. 정말요? 응. 조심해. 부회장은 위험한 사람이야. 알았어요. 고마워요. 소율이가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어떻게 됐어? 위임장이 필요돼요. 할아버지 서명이요.
그럼 다시 가야겠네.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설악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아, 어떻게 됐어? 소율이가 신분증과 위임장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신분증은 찾았어요. 하지만 위임장에 서명이 필요해요. 알았어. 삼복이가 위임장을 썼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이제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거지? 네. 잘했어, 소율아. 삼복이가 소율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돈을 찾을 수 있어. 그럼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어. 아니, 반격할 수 있어. 다음 날 소율이와 이장님은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지점장이 확인했어요. 좋아. 이제 됐어. 얼마 찾을 거야? 5천만 원이요. 알았어. 잠시 후 돈이 나왔습니다. 큰 가방에 담겼어요. 조심해서 가. 감사합니다. 소율이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됐어? 네. 잘했어.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차 2대가 앞을 막았어요.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저기 차 세워. 소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장님 빨리. 이장님이 후진했습니다.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뒤에도 차가 있었습니다. 포위됐어요. 끝났어. 이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들이 차로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 소율이는 가방을 꽉 안았습니다. 안 돼. 이걸 빼앗기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경찰이다. 일단 물러서. 남자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빠르게 도망갔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었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차들이. 조심하세요. 요즘 강도들이 많아요. 경찰이 떠났습니다. 소율이와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다. 누가 경찰을 불렀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다행이야.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길로 갔어요. 저녁 무렵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이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찾았어요. 삼복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돈이 가득했어요. 잘했어, 소율아.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어. 삼복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준서, 기다려라. 삼복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자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소율이도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복수가. 창밖으로 눈이 그쳤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산에 초록빛이 돌았습니다.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반격할 때가 됐습니다. 돈으로 작은 여관을 빌렸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곳이었어요. 삼복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말투도 행동도 회장다웠습니다. 소율아, 할머니. 네, 할아버지. 이제부터 계획을 실행한다. 준비됐지? 네. 삼복이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내 편이었던 사람들을 찾아야 해. 두 번째, 준서의 범죄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세 번째, 언론에 공개한다. 누구를 먼저 찾을 거예요? 강민석 전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야. 어디 있어요? 태상그룹 본사.
하지만 만나기 어려울 거야. 준서가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삼복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간다.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이제 숨을 필요 없어. 떳떳하게 나설 거야. 다음 날 아침 삼복이는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돈으로 산 거였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수염을 깎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박인호 회장이 돌아와 있었어요. 어때? 멋있어요, 할아버지. 소율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가자. 세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태상그룹 본사로 갔어요.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5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저기가 할아버지 회사예요? 응. 내가 30년 동안 일한 곳이야. 삼복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민석 전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보여주시면 만날 겁니다. 삼복이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인호 회장 명함이었어요. 예전에 쓰던 거였습니다. 경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경비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강민석 전무였습니다. 삼복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장님? 민석이 오랜만이야. 강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그래. 긴 이야기야. 어서 오십시오. 강민석이 삼복이를 안내했습니다. 소율이와 할머니도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웠어요. 여기가 제 방이었어요? 네, 회장님. 삼복이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앉으시죠.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두들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준서가 날 죽이려 했어.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 네. 부회장님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회장님이 실종되신 후 급하게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부회장님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했고 주요 인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삼복이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자천되거나 해고됐습니다. 저도 곧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럴 순 없지. 삼복이가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날 도와줄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회장님. 위험할 거야. 준서는 물불 가리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람입니다. 삼복이가 강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회장님. 응?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강민석이 소율이를 봤습니다. 내 손녀야. 손녀요? 지훈 도련님의. 그래. 지훈이와 지은이의 딸이야. 강민석이 놀랐습니다. 그럼 도련님 가족이 살아있었습니까? 지훈이는 준서가 죽였어. 지은이도 죽게 만들었고. 하지만 소율이는 살았어. 강민석이 소율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도련님을 정말 닮으셨습니다. 소율이도 울컥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 아셨어요? 네. 제가 도련님의 비서였습니다. 착하고 훌륭한 분이셨죠? 그럼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강민석이 소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누가 아프면 직접 병문안 가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소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분이었구나. 삼복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어. 일을 시작해야 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모아야 해. 준서가 지훈이를 죽인 증거, 그리고 날 죽이려 한 증거. 어떻게요? 준서의 비서였던 사람이 있어. 최영호. 그 사람이 모든 걸 알 거야. 최영호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 찾아봐. 알겠습니다. 강민석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사 기록을 찾았어요. 있습니다. 최영호, 작년에 퇴사했네요. 사표 냈답니다. 주소는 여기, 경기도 파주시. 가보자. 지금요? 그래. 시간이 없어. 5사람이 차를 탔습니다. 강민석이 운전했어요. 파주로 갔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호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박인호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영호 씨, 오랜만입니다. 최영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워하는 표이였어요. 살아계셨습니까? 그래요. 당신 덕분에. 제가요? 준서가 날 산에 버릴 때 당신이 몰래 연락했다고 들었어요. 최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사람이 알려줬어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최영호의 반응이 증명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최영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고마워요. 삼복이가 최영호를 일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영호 씨, 제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준서가 지훈이를 죽인 증거가 있습니까? 최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몰래 녹음했습니다. 최영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USB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부회장님이 도련님 사고를 계획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삼복이가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진작 공개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부회장님이 저도 죽일까 봐요. 이해합니다. 삼복이가 USB를 쥐었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부회장님은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한다. 기자회견을 열겠어. 언제요? 내일. 빠를수록 좋아.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삼복이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형님, 교통사고는 어떻게 되고 있나? 박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내일 새벽에 실행하겠습니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확실하게 해. 실수하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브레이크를 망가뜨릴 겁니다. 사고로 보일 겁니다. 형수와 조카는 같이 타고 있을 겁니다. 좋아. 한 번에 다 처리하는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소율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삼복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서,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대형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민석이 준비했어요. 주요 언론사를 다 불렀습니다.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누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야? 태상그룹 관련이라던데. 혹시 부회장 관련? 웅성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삼복이가 들어왔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모르겠는데. 삼복이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상그룹 회장 박인호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박인호 회장?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실종됐다던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삼복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석 달 전 제 아들 박준서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서는 저를 산에 버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삼복이가 USB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서가 제 장남 박지훈을 살해한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태상그룹 회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박준서를 고발합니다. 살인 교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박준서 부회장은 알고 계십니까?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복이가 답했습니다. 침착하고 당당했어요.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계속됐습니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 본사. 박준서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삼복이가 화면에 나왔어요. 이럴 수가. 박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뭐? 체포영장이 발부됐답니다. 박준서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서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문을 열었어요. 박준서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는 충분합니다. 가시죠. 박준서가 끌려갔습니다. 저녁 뉴스였습니다. 모든 방송이 이 소식을 다뤘어요. 태상그룹 박인호 회장, 기적의 생還. 박준서 부회장,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 재벌가의 비극, 형제간 살인 음모. 여관에서 세 사람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응, 우리가 해냈어. 삼복이가 소율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안았어요. 이제 끝난 거야?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삼복이가 말했습니다. 회사를 되찾아야 해. 그리고 니를 정식으로 소개해야 해. 저요? 그래. 넌 박지훈의 딸이야. 태상그룹의 상속자야. 소율이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소율이에요. 아니야. 넌 박소율이야.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소율이는 옷 팔찌를 만졌습니다. 완성된 팔찌였어요. 엄마, 아빠. 맞죠? 우리가 이겼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